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고로석입니다.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2009년 1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중에 설명드렸던 이제 반복되는 그런 문제들은 이제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들,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그런 내용들만 정리를 해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사무 부분의 생산성 평가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정답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 자, 보세요. 자, 생산성 평가 기준이 세 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효율성이죠. 자, 효율성은 수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적인 효율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의 감소, 처리 시간의 단축, 경비 감소,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유효성 같은 경우에는 질적인 효과예요. 질적인.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신속성이라든지 정확성, 품질 향상, 적시성, 서비스 향상 이런 것들은 수치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자, 그다음 창조성은 인간성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 인원의 인간성은 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이 신속성이 정답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보세요. 유효성이라든지 창조성은 평가 기준이 맞죠. 이건 정확하게 답이 아닙니다. 근데 생산성을 여러분들이 답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생산성은 효율성하고 같은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효율성.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생산성은. 그쵸? 생산성이 100% 혹은 200% 더 생산성이 증가가 되었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같은 뜻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신속성은 물론 유효성 중에서 신속성이라든지 정확성 포함은 됩니다. 그렇지만은 평가 기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가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퍼스널 컴퓨터의 기종 중에서 펜티엄 5 950MHz CPU를 사용을 한다면은 1초에 대략 몇 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느냐. 자, 헤르츠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헤르츠. 자, 헤르츠라는 것은 초당 신호 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신호가 몇 개죠? 자, 신호가 하나, 그 다음 둘, 세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자, 1초 동안에 3개의 신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는 3Hz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초 동안에 3개의 신호를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3개의 신호를 처리한 것을 3개의 데이터를 처리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신호에 하나의 데이터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950MHz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950MHz. 그러니까 9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이 돼요. 자, 헤르츠 다음에 단위가 킬로입니다. 킬로. 킬로헤르츠. 그러니까 곱하기 1000을 하게 되면 킬로가 되겠죠. 그 다음 메가헤르츠예요. 메가헤르츠가 다시 1000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기가헤르츠죠. 자, 여기서 또 곱하기 1000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메가헤르츠가 되기 때문에 1000을 2번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9억 5천이 되는 거예요. 9억 5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9억 5천만 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해상도가 가장 높은 모니터형이 어떻게 되느냐. 자, 모니터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기에 나와 있는 것들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순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정답은 XGA가 정답이 되는데요. 예전에 첫 번째 나온 것이 CG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EGA, 그 다음 VGA, 그리고 XGA.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순서만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첫 번째 알파벳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C, E, V, X.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해상도가 가장 높은, 여기서는 보기에서 XGA가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24 곱하기 768. 자, 시스템에서 대기 상태로 있다가 서비스 요청이 들어오면은 해당 서비스를 실행한다.
실행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행이란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이라든지 오피스 프로그램들 여러분들 실행해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실행을 해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대기 상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대기 상태가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데몬을 얘기를 하는 건데 데몬이 뭐냐면요. 상주 프로그램이에요. 상주 프로그램.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에 관련된 작업을 후선 백그라운드 상태로 동작하면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바탕화면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작업 표시줄 오른쪽에 보시면요. 자, 작업 표시줄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V3다. 자, 바이러스를 처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항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기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부팅되면서 자동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는데 전면에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되죠. 그리고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면은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데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중 상용 소프트웨어와 결합 및 소스 코드의 공개를 기준으로 구분할 때 그 유형이 아닌 것은 물론 암기를 해서 풀 수가 있는데 좀 이해를 좀 도와드릴게요. 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문제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좀 힘들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개발팀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A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A라는 프로그램 만드는데 자, 이 프로그램을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소스가 있죠. 공개된 소스.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공개된 소스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오픈 소스다, 공개 소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오픈 소스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상용 소프트웨어하고 결합을 할 거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Free for all이라는 것은 오픈 소스를 그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Free for al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구해서 수정한 후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다른 라이센스를 적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키본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코드를 이용하여 만든 개작물은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됩니다. 프리 포 올 같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죠. 근데 키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소스코드 공개 및 최초 저작자에게 수정한 내용을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share alike는 함께 공유를 해야 돼요. 결과물까지도 함께 공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재배포해야 되는 유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시험에는 아닌 것을 찾아라 이렇게 간단하게 출제가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정의를 간단하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를 사용해 전화 통화를 관리하는 것은 자, 가번, 나번, 다번은 경영하고 관련된 정보 시스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그리고 강의 중에 간단하게 다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의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CTI, T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해서 정답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결제 시스템에서 지원해야 하는 주요 기능 중 거리가 먼 것은 자, 여러분들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전자결제 제자가 어이예요. 어이. 자, 그다음 전자결제 이거는 I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차이점 뭐죠? 자, 어이는 화폐를 뜻하는 겁니다. 돈하고 관련됐어요. 돈. 그죠? 그다음 결제 I 같은 경우에는 화폐가 아니고요. 승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전자결제 시스템은 우리가 돈으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화폐를 이용해서 결제하는 시스템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 방식 이용해서 보안성이 중요하죠. 그 다음 개인정보와 익명성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휴대가 가능해야 되고 양방향성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전자결제 시스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전자결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신용카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더 포괄적인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제 시스템에서 신용카드를 생각을 해서 단순하게 후불형도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답을 찾을 수 있지만은 이것은 오답이라는 얘기예요. 주요 기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핵심 되는 기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핵심이 되는 기능은 익명성을 보장을 해야 되고 보안성 그리고 휴대성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억을 하세요. 자, 전자결제 시스템의 정의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뭐 회사에서 자주 쓰는 거죠. 예전에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어떻게 뭐 A4 용지에다가 직접 어떤 기한을 해서 상급자에게 제출을 해서 결제를 받지만은 요즘은 그렇지 않죠. 내부 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전자적으로 결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작 사례 중 비효율적인 서블릭. 자, 서블릭에 해당하는 것은 뭐 강의 중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서블릭 이런 거죠. 사무 작업의 효율화의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길프레스라는 사람이 벽돌 쌓기의 동작의 기본 요소를 18가지 동작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벽돌을 쌓는데 사람이 동작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18가지 동작으로 나눠서 기호화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 방법을 자기 이름을 거꾸로 붙여서 서블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블릭. 자, 길브레스를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서블릭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동작 연구의 개척자로서 불필요한 동작을 배제하고 단순 설비 장치를 도입하고 두 손 동시 이용 등을 이제 기초로 동작의 간편화에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를 시키자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블릭에 의한 분석 결과는 작업의 개선과 표준화 그리고 작업원의 교육, 훈련의 기초가 된다. 예를 들어서 좁게 이제 단추를 위에서 아래로 채우면은 3초가 걸리는데 아래에서 위로 채우면은 7초나 걸린다. 그러니까 작업은 동일한데 이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기 보도록 하죠. 자, 스패너에 손을 얹는다. 스패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손을 얹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스패너를 잡는다. 스패너를 볼트가 있는 곳으로 가지고 간다. 자, 이런 것은 뭐 비효율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개 중에서 한 개의 스패너를 고른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종류 중에서 한 개의 스패너를 고를 경우에는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장소에 딱 있으면 바로 선택해서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개 중에서 한 개가 있다. 이것은 비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강렬한 소음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산업보건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소음 작업은 1일 8시간을 기준해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 작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강렬한 소음 작업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을 강렬한 소음 작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95데시벨, 100데시벨, 105데시벨. 그래서 5데시벨씩 계속 늘어나죠. 계속 늘어나고요. 자, 시간은 8시간에서 4시간, 2시간, 1시간, 반씩 줄어듭니다.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것만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90데시벨 이상 1일 8시간, 98, 요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은 98, 그리고 95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시간이 아니라 4시간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나번이 틀렸어요. 자, 충격 소음 작업도 참고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것은 120데시벨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 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그리고 10데시벨씩 늘어나죠. 늘어나고요. 그때의 이제 횟수는 10분의 1, 1만에서 1000, 1000에서 100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만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문서의 보관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서는 파일 캐비넷, 자, 캐비넷에 보관을 하고 서류함 외부에는 서류함의 번호 그리고 문서철의 분류 번호를 기재한다.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죠. 자, 완결되지 아니한 미결 문서는 여러 건으로 철하여 서류함에 보관하면 된다. 자, 이게 맞는 설명이 맞습니까? 틀렸죠. 여러 건이 아니고요. 한 건에다가 철을 해야만 나중에 찾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미결 문서는 여러 건으로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건으로 보관해야 됩니다. 자, 활용 빈도가 높은 보관 문서는 활용 빈도가 높은 것은 서류함의 윗단에 보관을 하고 그리고 보존 문서, 단순히 보존하는 문서들은 아랫단에다가 보존한다. 맞겠죠? 자, 미결 문서의 문서철 표지에는 단위 업무별 기능 명칭으로 문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보관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번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저작권법하고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작권법에 보면은 13조에 보시면요. 동일성 유지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본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동일성 유지권이라는 것은 저작 인격권의 하나로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이 만든 저작물이 있다라면은 그 저작물은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출판을 했다. 그럼 출판 그 내용을 수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작자는 이러한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 출판업자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자,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이는 그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한 본질적인 변경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용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해주는 권리가 동일성 유지권이 되는 겁니다. 자, 정의는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럼 2항에 보시면은 자, 저작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않다라고 해서 동일성 유지권이 이제 일단 기본 권리인데 자, 이 권리의 예외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교 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판단이 되는, 인정이 되는 그런 변경. 자, 그런 변경은 가능한 겁니다. 자, 학교 교육을 위해서는 가능하고요. 자,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자, 그 밖의 변형,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자, 특정한 컴퓨터 외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런 경우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변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을 한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판단이 되는, 인정이 되는 범위 안에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프로그램 제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 경우는, 자,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나번, 다번, 라번은, 동일성 유지권을 가질 수 없는 예시가 되는 거예요. 자, 1번, 가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프로그램을 특정 지역이나 연령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변경한다. 자, 이것은 동일성 유지권의 권리에 의해서 보장을 받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 내용만 가지고는 내용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나번하고 다번하고 라번은 이제 저작권법에 의해서 수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전자기록물의 저장, 이관, 백업, 복원, 보존, 자, 이런 등에 위한 기록 매체 및 장치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자, 기록 매체 및 장치가 준수해야 될 사항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자기록물의 저장, 이관, 백업, 복원, 보존 등을 위한 기록 매체 및 장치,
장치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준수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전자기록물을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수록 및 재생할 수 있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전자기록물을 현재 저장 환경으로부터 새로운 저장 환경으로 손상 없이 옮길 수 있어야 된다. 자, 동일한 매체로 복제본을 제작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수록된 전자기록물을 임의 수정, 삭제, 위조, 변조 등을 물리적으로 이제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것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답을 찾기가 쉽겠죠, 그죠? 쭉 보시면은 다른 매체로 복제본 제작이 가능하다. 다른 매체가 아니고요. 동일한 매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틀렸어요. 자, 다른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록물의 보존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소독을 실시를 해야 된다. 입고 전에 소독을 실시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종이류 기록물, 종이류의 이제 기록물은 기록물 중에서 산성화 정도가 수소 이온 농도 6.5 이하인 기록물.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종이류의 이제 기록물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산 처리를 해야 된다. 자, 보존 기록물의 반출 제한. 자, 반출 제한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요.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소고 외에 이제 지역으로의 이제 반출을 금하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그런 이제 문서들은 반출을 금한다는 얘기예요. 자, 행정기관의 송신한 전자문서는 당해 전자문서의 송신 시점이 컴퓨터에서 전자적으로 이제 블랭크된 때에 그 송신자가 발송한 것으로 본다. 자, 설명이 어려운데요. 송신할 때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송신. 자, 행정기관의 송신한 전자문서는 당해 전자문서의 송신 시점이 컴퓨터에서 전자적으로 어떻게 되었을 때 그 송신자가 발송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왔는데 정답은 이제 기록이 되겠습니다.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되어 있을 때를 이제 발송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전자정부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전자정부법이란 것은 행정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 원칙, 절차 및 추진 방법을 규정한 것을 전자정부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정의를 주고 찾아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전자정부라는 정의를 기억을 하십시오.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하는 것을 전자정부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자문서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서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얘기를 합니다. 자, 정의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전자문서의 발송 및 도달 시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쭉 보시면 조금 전에 정답이었죠. 기록된 때에 그 송신자가 발송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전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때.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는 그 수신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자, 기록된 때에 이제 발송된 것으로 보고요. 입력되었을 때 이제 도달한 것으로 본다. 자,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이 문서 등의 감축. 자, 종이 문서는 좀 없애는 것이, 줄이는 것이 좋겠죠. 그죠? 자, 의사결정의 세신과 전자화. 자, 민원 신청의 전자화. 자, 행정정보 제공의 전자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죠. 종이 문서 등의 감축을 위한 조치가 뭐 아닌 것은 그런 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징 시스템에서 페이지 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좀 설명드릴 게 좀 많습니다. 설명 잘 들으십시오. 자, 페이징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컴퓨터의 주기억장치의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주기억장치. 보통 1기가 아니면 2기가 정도가 되겠죠. 자, CPU는 프로그램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기억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만 CPU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프로그램이 보조기억장치 있으면은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리할 수 없어요. 바로 처리 못하죠. 보조기억장치에 있으면은 주기억장치로 이동이 되어야만, 그죠? 이동이 되어야만 CPU가 주기억장치에 접근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통 주기억장치 용량이 이제 작더란 얘기죠. 작아서, 그 작은 용량을 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기가 용량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동시에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용량이 크죠? 자, 게임이라든지, 아리아 한글, 오피스 프로그램, 포토샵 프로그램, 그리고 운영체제, 자, 윈도우 XP도 주기억장치에 로드되어 있어야만 CPU가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한번 합쳐보세요.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자, 이렇게 용량이 큰 프로그램들을 주기억장치에 다 저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 용량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가상기억장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가상기억장치 개념. 그래서 주기억장치를 용량을 무한대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비용 때문에 무한대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싼 보조기억장치를 이용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조기억장치를 마치 주기억장치처럼 이용하는 개념을 가상기억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론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려는 프로그램이 60K짜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60K. 자, 주기장치의 용량이 30K예요. 자, 그러면 30K에다가 60K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습니까? 넣을 수 없죠, 그죠? 그러면은 가상기억 개념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 60K를 주기억장치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조기억장치, 그러니까 가상기억 공간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저장을 하는데 이것을 통으로 전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6등분 할게요. 10K짜리로 해서 6개로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페이지란 개념이 나오는데요. 10K, 10K, 10K 균등하게 나눴죠. 프로그램을. 자, 이때 각각을 페이지라고 얘기합니다. 페이지. 페이지 개념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CPU가 이것을 1번 페이지, 2번 페이지, 3번 페이지, 4번 페이지예요. 그러면은 CPU가 1번 페이지가 필요하다라고 주기억장치에 접근할 거 아닙니까? 접근하니까 없죠.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번 페이지를 가져오면 되겠죠. 가지고 와서 1번 페이지를 주기억장치에 저장을 해서 CPU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페이지 가져오면 되겠죠. 자, 3번 페이지 가져오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 4번 페이지는 자, 이때부터 문제가 되겠네요. 빈 공백이 없잖아요. 그쵸?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1번, 2번, 3번 페이지 중에서 하나를 교체를 해야 되죠. 자, 교체하는 알고리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CPU가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면은 CPU는 마치 모든 페이지가 주기억장치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요. 됐습니까? 자, 이게 페이징 기법이 되는 겁니다. 자, 정의를 보도록 하죠. 자, 가상기억장치에 보관되어 있는 프로그램. 자, 가상기억장치에 보관되어 있는 프로그램. 자,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조기억장치를 가상기억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기억 공간. 자, 주기억장치를 실기억 공간이다. 실기억 공간. 자, 가상기억장치에 보관되어 있는 프로그램과 주기억장치 영역을 동일한 크기로 나눈 후, 자, 여기 10K. 자, 이것도 10K 동일하게 나눴어요. 나눠진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나눠진 주기억장치 영역에 적재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동일하게 나눠서 이 각각을 이제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금방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적재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이런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공간을 자 페이지 프레임, 그러니까 주기억장치 영역에다가 적재를 시키는 이런 방법을 페이징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매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매핑, 주소 변환을 매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핑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주소가 1번, 10번, 20, 30이에요. 그다음 CPU가 1, 2, 3, 4. 자, 주소 개념으로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혹은 명령을 가져와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주기억장치는 1번에서 30번까지 있어요. 그럼 보조기억장치는 1번에서 60번까지 있겠죠. 그러면 6번 페이지가 만일 필요하다. 6번 페이지는 자, 50에서 60 사이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페이지가 가지는 주소 체계와 이것을 적재시켰을 때 주소의 체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달라져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상 기억의 주소 체계를 실주소,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의 주소 체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CPU가 접근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이것을 매핑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소 변환.
가상 주소를 자 보조 기억 장치의 이제 주소 체계를 실주소로 바꿔주는 것을 매핑 주소 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주소 변환을 하기 위해서 어떤 표가 필요합니다. 표. 그러니까 1번 페이지가 뭐 1에서 10이다. 2번 페이지는 10에서 20이다. 자, 그런 정보들이 필요하겠죠. 맞습니까? 자, 이것을 페이지 맵 테이블, 페이지 매핑 테이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정보가 필요해요. 이런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소 변환을 위해서는 페이지 매핑 테이블, 페이지 사상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기억 장소에 낭비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공간이 추가로 필요하잖아요. 만일 주기장치 용량이 크다라면은 프로그램을 그대로 저장한다라면은 이런 페이지 매핑 테이블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 장소의 낭비가 발생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고요. 자, 페이지 부재, 페이지 폴트는 페이지가 없는 상태예요. 자, 현재 비워져 있습니다. 페이지 프레임이 비워져 있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1번에서 6번 페이지까지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럼 CPU가 페이지가 순서가 1번, 2번 페이지, 3번 페이지, 4번 페이지, 5번 페이지가 필요하다. 이런 순서대로 필요해요. 그래서 주기억장치 접근을 하니까 1번 페이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지고 와야겠죠. 1번 페이지. 이때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CPU가 주기억장치에 접근했을 때 내가 원하는 페이지가 없는 상태, 그것을 페이지 부재라고 얘기합니다.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보조 기억장치에서 가지고 와야겠죠. 해당 페이지를. 그래서 CPU가 참조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페이지가 필요하다. 2번 페이지가 없잖아요. 현재는 1번 페이지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이때 페이지 부재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2번 페이지도 가져와야겠죠. 자, 그럼 3번 페이지를 찾으려니까 또 없네요. 또 페이지 부재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 페이지 가지고 오고. 자, 4번 페이지 찾으려니까 또 없네요. 그럼 4번 페이지를 기존에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3번이 됐든 바꿔줘야겠죠. 이것도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페이지 부재의 개념 아시겠습니까? 자, 프로그램 실행 시 참조한 페이지가 주기억 장치에 없는 현상을 페이지 부재, 페이지 폴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단편화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외부 단편화가 있고 내부 단편화가 있는데 페이징 기법에서는 외부 단편화는 발생하지 않고요. 내부 단편화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균등하게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의 사이즈가 67K짜리 프로그램이다. 자, 다시. 자, 57K짜리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10K, 10K, 10, 10, 10, 마지막에는 7K가 여기 저장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7K짜리가 6번째 페이지가 되고 필요할 때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10K니까 여기까지만 저장이 될 겁니다. 나머지 3K는 뭐가 되는 거예요? 3K는 단편화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이게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내부 단편화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하나의 제가 문제를 제시를 해드리면은 보세요. 하나의 페이지 사이즈가 만일 클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일 하나의 페이지가 100K다. 그런데 저장되는 사이즈가 6K짜리가 마지막에 저장이 됐어요. 그러면 내부 단편화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94K가 되는 거죠. 근데 만일 하나의 페이지가 100K가 아니라 10K다. 그럼 내부 단편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K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페이지 사이즈에 따라서 내부 단편화의 사이즈도 달라진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페이지 크기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 크기가 이제 작을 경우가 있고요. 클 경우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예시는 10K가 되는데 만약 1K로 페이지 크기를 쪼갰다라고 보십시오. 자, 그럼 페이지 수가 증가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페이지 매핑 테이블이 커지겠죠. 왜? 페이지 매핑 테이블은 뭡니까? 각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만일 6개다. 페이지가 6개다. 그럼 6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페이지가 작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페이지 수가 늘어나겠죠. 60개가 되잖아요. 60개. 그죠? 그래서 60개에 대한 정보를 가질 때와 6개에 대한 정보를 가질 때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페이지 매핑 테이블 자체가 커지죠. 자, 그리고 매핑 속도가 느려지고 기억 공간의 낭비가 발생한다. 왜 그렇습니까? 속도가 왜 느려지죠? 6개에서 하나 찾는 것과
60개에서 하나 찾는 거 어떤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6개에서 찾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페이지 크기가 작아지면은 페이지 수가 커지고 속도도 느려진다. 그리고 기억 공간에 낭비가 발생한다. 왜? 페이지 매핑 테이블이 커지니까. 자, 다음 디스크 접근 횟수가 증가된다. 자, 이게 지금 30개지만은 30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3번만 접근해서 해결될 그런 프로그램이 30번을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접근 횟수가 이제 증가가 되고요. 전체적인 입출력 시간이 늘어납니다. 자, 한 개의 페이지를 주기획장치로 이동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10K짜리를 가져오는 것과 1K짜리 가져오는 거 어느 게 더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1K가 빠르겠죠. 왜? 덩치가 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동하는 시간은 1K, 그러니까 페이지 크기가 작을 때 더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자, 필요한 내용만 주기획장치에 적재할 수 있다. 그래서 유용도가 커진다. 자, 67K면은, 자, 67K를 67개로 나누면은 내가 필요로 하는 페이지만 딱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에서 10번까지 페이지만 가지고 와라.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만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만 주기장치에 적재할 수 있다. 그리고 유용도가 커진다. 기억장치 효율이 높아진다. 그리고 내부 단편화가 감소된다. 그러니까 페이지 크기가 작게 되면은 작은 만큼 내부 단편화는 이제 감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문제를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페이지의 크기가 작을수록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가 커진다. 자, 테이블의 크기가 커진다. 자, 크기가 작아지면 테이블도 여러 개에 대한 정보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커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페이지 크기가 클수록 참조되는 정보와 무관한 정보들이 많이 적재가 된다. 페이지 크기가 크잖아요. 그죠? 자, 1에서 10, 20, 30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딱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1K만 있으면 돼요. 내가 필요로 한 것이. 전체 프로그램에서 이 부분만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만 가져올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무조건 페이지 단위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서 10번까지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무관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무관한 정보들이 많이 적재가 된다. 그 뜻이고요. 자, 페이지 크기가 작을수록 보다 적절한 작업 세트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와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나번 페이지 크기가 클수록 내부 단편화가 감소된다. 아니죠. 페이지 크기가 작아야만, 페이지 하나의 크기가 작아야만 내부 단편화가 감소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프로세서가 일정 시간 동안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의 집합. 자, 요거 기억을 하십시오. 시험에 출제가 되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들의 집합. 이게 워킹셋인데 나머지 용어들도 같이 정리를 해보죠. 자, 워킹셋이란 것은 프로세서가 일정 시간 동안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의 집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 집합. 자, 프로그램이 1번에서 6번까지 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이 1번에서 6번까지 페이지가 있지만은 항상 이것을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니죠. 자주 사용하는 것이 딱 정해졌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한다. 계산기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서 계산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때 주로 나는 덧셈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 덧셈 이 기능만 이용을 하잖아요. 자, 이 기능이 저장되어 있는 페이지만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그래서 자주 이용이 되는 페이지가 있더란 얘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것은 페이지 폴더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획장치에다가 상주시키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워킹셋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그래서 워킹셋의 개념은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 집합. 스레싱은 프로세스의 처리 시간보다 페이지 교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현상. 자,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그죠? 자, 주기획장치에 프레임이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는데 내가 갔을 때 내가 필요로 하는 페이지가 딱 있으면은 바로 처리가 되죠. 근데 많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체를 해야 돼요. 페이지 교체.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리되는 시간, CPU가 처리되는 시간보다도 페이지를 교체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설계를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CPU가 이제 처리하려고 이제 사용되는 장비인데,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교체되는 시간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CPU 이용률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스레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역성이 있는데요. 참조의 국부성. 자,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동안 일부 페이지만 집중적으로 참조하는 성질. 자, 워킹셋하고 비슷한 개념이 되는데요. 워킹셋은 집합이에요, 집합.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 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성질이에요, 성질. 보통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구역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페이지만 집중적으로 참조하는 성질을 구역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용어의 정의를 기억을 하십시오. 자, 4개의 페이지를 수용하는 주기억 장치가 완전히 비어 있으며 어떤 프로세스가 다음과 같이 페이지 번호를 요청한다고 가정할 경우 페이지 정책으로 LFU 기법을 사용한다면 페이지 부재가 몇 번 발생을 하겠느냐.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이게 주기억 장치예요. 자, 4개의 빈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조기억 장치가 있겠죠. 자, 보조기억 장치에는 모든 페이지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번에서 5번까지네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CPU가 있겠죠. 자, CPU가 주기억 장치에 접근을 해서 원하는 페이지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요청하는 페이지가 이런 순서대로 지금 요청을 할 겁니다. 그때 LFU를 이용한다는 얘기인데, LFU는 가장 적게 사용한 페이지를 교체하는 겁니다. 자, 설명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이제 1번 페이지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죠? 자, 1번 페이지를 가지고 참조하려니까 1번 페이지가 주기억 장치가 없습니다. 이때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하죠. 자, 그럼 1번 페이지가 이렇게 적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CPU가 참조를 했죠. 자, 그 다음 2번 페이지. 2번 페이지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적재가 됩니다. 자, 2번 페이지에 참조했습니다. 자, 3번 페이지, 참조하려는 거 없죠? 페이지 폴트 발생을 하고요. 가지고 옵니다. 4번 페이지, 없네요. 자, 페이지 폴트 발생을 하고요. 참조합니다. 자, 보통 여기까지는, 페이지 정책, 그러니까 페이지 교체하는 방식들 중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같고요. 여기서부터 좀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여기서 이제 1번 페이지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2번 페이지도 여기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5번 페이지를 요청하는 경우 이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5번 페이지를 가지고 오려니까 빈 공간이 없잖아요. 남는 프레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과 교체를 할 거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들어온 페이지하고 교체를 한다. 1번하고 5번하고 교체를 한다. 혹은 자주 참조하지 않는 페이지를 교체를 한다. 혹은 참조한 횟수가 적은 페이지하고 교체를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LFU는 참조한 횟수가 가장 낮은 거. 참조한 횟수가 낮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도 참조할 가능성이 좀 낮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조할 가능성이 낮은 것을 교체하면은 아무래도 앞으로 어떻게 참조할 때 페이지 부재가 좀 발생하는 횟수가 낮아질 거라고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같은 경우는 총 참조한 횟수가 2번이죠. 3번하고 4번은 현재까지 한 번씩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참조한 3번이나 4번하고 교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3번하고 5번하고 교체를 했다. 그럼 여기 5가 들어가는 거죠. 이때 페이지 폴트가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1번, 2번은 있잖아요. 그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체하는 방식이 LFU예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이때 페이지 폴트가 몇 번 발생했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통계적 다중화 장치에 대한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통계적 다중화 장치가 뭐냐면요. 강의 중에 설명드린 겁니다. 비동기식 시분할 다중화기, 타임 슬롯을 동적으로 할당하는 경우 기억나시죠? 그죠? 자, 이것을 이제 지능 다중화기, 통계적 시분할 다중화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보낼 데이터가 있는 터미널에만 동적인 방식으로 타임슬롯을 할당한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이용으로 타임슬롯의 배정이 가능하여 지능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상대적으로 느린 단말기가 고속의 데이터 전송로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선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맞죠? 그죠? 다 맞는 이제 설명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각각의 입력 회선을 N개의 출력선으로 집중화하는 장치다. 자, 집중화기라고 별도의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계적 다정화 장치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600보호. 자, 1600보호의 변조 속도로 사진 PSK 변조된 데이터 전송 속도는 몇 bps냐. 자, 여기서 사진, 이게 중요한 거죠. 사진. 4개의 정보를 실어서 보낸다는 얘기인데, 4개의 정보를 실어서 보내려면 2의 2승이 되기 때문에 2개의 비트를 1개의 신호에다가 실어서 보내야 됩니다. 자, 신호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1600개잖아요. 그쵸? 그래서 1개의 신호에다가 2비트씩 실어서 보내기 때문에 bps는 1600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200 bps가 정답이 되겠네요. 네,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